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2.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25에 시집와서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식당 주방에 서서 돈을 모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욕도 먹고 무릎은 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그 마음. 아들 민수는 제 전부였습니다. 대학도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정확히 2억 3천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제 식당 문 닫고 이 돈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은행 창구 직원이 제게 건넨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계좌는 3달 전에 이미 전액 출금되셨는데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3달 전? 전액? 저는 단 한 푼도 찾은 적이 없는데요. 창구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출금되셨네요. 첫 번째가 7천만 원, 두 번째가 7천만 원, 마지막이 4천만 원. 출금하신 분은 박민수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 우리 민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이요?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됐습니다. 어머님 도장도 찍혀 있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 무슨 기억이요? 저는 아들한테 위임장 같은 거 써준 적 없습니다. 인감도장은 분명히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그때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3달 전 민수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청년도약 계좌 아시죠? 정부에서 청년들 자산 형성 도와주는 거. 나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서류 좀 찾아봐야 해서. 엄마 인감도장 어디 있어? 그날 저는 무릎이 아파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가 혼자 서랍을 뒤지더니 뭔가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도 왔었죠. 엄마, 은행 서류에 도장 좀 찍어줘야 해. 내 통장 만드는 건데 가족관계 확인서가 필요하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민수가 내미는 종이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안 읽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믿어야죠. 설마 그게... 혹시 그 서류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서류철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출금 위임장이었습니다. 박민수에게 계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전액 출금을 허가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제 노후 전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제 아들한테. 은행을 나와 길거리에 섰을 때 저는 전화기를 꺼내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또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 바쁜데. 그 무심한 목소리.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통장 너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 나 말했잖아. 청년도약 계좌 가입하려고 목돈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지원금 매칭해 준다니까 지금 안 하면 손해야.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2억을 다 쓰라고 했어? 너 엄마 허락도 없이.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직접 도장 찍어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잖아. 엄마는 국민연금도 나오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으면서 나는 앞으로 애들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늙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다 챙겨주잖아. 의료비도 거의 공짜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 지원도 없어. 청년도약 계좌도 겨우 몇백만 원 지원해 주는 거야.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말도 없이. 엄마 미안한데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다 책임질게. 나 잘 되면 엄마도 편하게 해줄 거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아들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다 챙겨주잖아. 나중에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 나중에? 그 나중이 대체 언제입니까? 제가 죽고 나서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 새벽같이 일어나 칼질하고 설거지하며 모은 그 돈을 아들이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제 돈입니다. 제가 30년 고생해서 모은 제 노후 자금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었습니다. 통장도 없었습니다.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문득 민수가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모실게요. 편하게 사세요.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싶어서.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아내, 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음 주에 이사 가거든요. 어머님도 짐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사? 무슨 이사? 아, 어머님 민수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집 샀어요. 서초구의 새 아파트. 평수도 넓고 좋아요. 어머님도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집? 서초구? 그 돈은 어디서? 저희가 열심히 모았죠. 그리고 정부 청년 지원도 받고요. 요즘 청년들한테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 돈 모아서 계약금 넣었어요. 청년 지원. 제 돈입니다. 그게 다 제 돈입니다. 수진아, 엄마 통장 있잖니? 민수가. 아, 그거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저희가 집도 사고 애기도 낳을 건데 좋은 데 쓰는 거니까 괜찮으시죠? 어머님은 이제 연금도 나오시고 저희가 용돈도 드릴 거예요. 용돈? 2억 3천만 원을 가져가 놓고 용돈? 어머님, 저 바빠서 끊을게요. 이사 준비해야 해서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아들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수가 언제부터 제 돈을 노렸는지 돌이켜보니 신호는 있었습니다.
1년 전쯤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엄마 혼자 사시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잖아. 그때는 순진하게도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2억 정도 있어. 식당 30년 하면서 모은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2억? 와, 엄마가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 근데 엄마, 그 돈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도 별로 안 나오잖아. 요즘은 재테크를 해야 돼. 재테크? 그게 뭔데? 투자 같은 거, 주식이나 펀드. 나 회사 동료 중에 그거로 대박 난 사람 있어. 엄마,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아니야, 됐어. 엄마는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는 게 좋겠다. 민수는 그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통장을 노리기 시작한 게 그 후로 민수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아들이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근처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엄마, 무릎 약 사왔어. 이거 좋다고 해서. 엄마, 저번에 말한 서류 찾았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 좀 해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효자가 됐구나. 이제 철이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바보같이.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며느리 수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진이는 늘 무뚝뚝했지만 그날따라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지금 전세 사는데 전세금도 자꾸 오르고 이러다가는 평생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뉴스 보면 청년들 다 힘들어 하잖아. 우리도 맞벌이 하는데 돈이 안 모여. 애 낳으려고 해도 집도 없는데 어떻게 낳아? 그래도 너희 둘 다 직장 다니잖니. 조금만 더 모으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에요. 조금만 더 모으다가는 40대요. 그때 애 낳으면 어머님 손주 보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손주.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 아기 때가 얼마나 예뻤는데 제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조금만 빌려줄 수 없을까? 집 계약금만이라도. 나중에 다 갚을게. 내가 승진도 곧 할 것 같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아니면 3천만 원이라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제 노후 자금인데. 하지만 민수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부탁이야. 나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집 못 사. 결국 저는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다는 말이 무색하게 차용증도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뭘 그런 걸 쓰냐고 민수가 말했으니까요. 엄마,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달은 애 병원비가 좀 나가서 다음 달에 2배로 갚을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똑같았습니다. 핑계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민수가 또 왔습니다. 엄마, 정부에서 청년도약 계좌라고 새로 만들었어. 청년들 자산 형성 돕는 건데 지금 가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칭해줘. 근데 목돈이 좀 필요해서. 얼마나? 7천만 원 정도.
엄마,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정부 돈 받는 건데 안 받으면 바보지. 그래도 그건 너무 큰 돈이잖니. 엄마, 내가 언제 엄마 돈 떼먹었어? 이번에는 진짜 확실해. 서류에만 도장 찍어주면 돼. 그렇게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아들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 또 왔습니다. 엄마, 서류가 좀 더 필요하대. 엄마 인감증명서 발급 좀 해줘야 해. 왜 또?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야. 큰돈 거래라서 절차가 복잡해. 저는 또 말을 들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 민수는 제 통장에서 2억 3천만 원을 모두 빼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그건 핑계였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서초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짜리 신축 아파트. 제 30년이 아들의 새집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은행 갔다 왔어. 그래. 너 엄마 돈 다 가져갔더라. 2억이 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인데.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얘기해야겠어. 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청년도약계좌는 뭐고? 엄마, 그게 그거잖아. 어차피 정부 지원받는 거나 집 사는 거나 비슷한 거야.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 그 돈 다 쓸 일 있어? 뭐? 엄마 나이가 70이 넘었잖아. 이제 몇 년이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2억씩이나 필요해? 병원비, 의료보험 있잖아. 생활비,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받으면 충분하잖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제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은 엄마 평생 번 돈이야.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알아. 근데 엄마, 지금 시대를 생각해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야.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 부모 세대는 다 써버리고. 뭐? 부모 세대가 다 써? 그렇잖아. 엄마 세대는 집값 쌀 때 집 사고, 경제 좋을 때 돈 벌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헬조선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젊은 사람 미래가 더 중요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수야, 그럼 엄마 미래는? 엄마는 이미 다 사셨잖아. 근데 나는 이제 시작이야. 애도 낳아야 하고 키워야 하고. 엄마, 손주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한테 투자해야지. 투자? 제 노후 자금이 투자입니까? 민수야, 엄마 그 돈 돌려줘. 당장. 무슨 소리야? 이미 집계약금 다 넣었어. 중도금도 일부 넣었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엄마, 진정해.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팔아서 드릴게. 그리고 엄마,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살아도 돼. 같이 살아도 돼? 제 돈으로 산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겁니까? 난 싫어. 당장 돌려줘. 엄마, 왜 이래? 나 지금 회의 중이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젊은 사람 미래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럼 늙은 사람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72살이면 죽으라는 겁니까? 제가 번 돈은 제 돈이 아닙니까? 그날 오후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단골 김 사장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며칠 전에 아드님 봤어요. 차 타고 가던데 새 차더라고요. 수입차 같던데? 새 차? 벤츠 같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벌나 봐요. 부럽네. 벤츠? 민수가 벤츠를 집에 돌아와서 민수 SNS를 찾아봤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인데 그날따라 궁금했습니다. 민수의 인스타그램에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산 차 사진, 벤츠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 사진, 우리 집 드디어 완성,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결혼기념일 특식, 수진이 명품 가방을 든 사진, 남편이 선물해준 생일 선물, 해외여행 사진, 드디어 유럽 왔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돈입니다. 그게 다 제 돈입니다. 제가 무릎 망가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으로 민수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명품을 사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50만 원 남짓입니다. 기초연금 합쳐봤자 8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라고요? 월세는요? 병원비는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저는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벤츠? 유럽 여행? 이게 다 엄마 돈 아니야?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왜 내 SNS를, 왜, 보면 안 돼? 내 돈으로 사는 건데? 엄마,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넌 엄마 통장에서 2억 넘게 가져갔잖아. 그건 빌린 거고. 나중에 다 갚을 거라니까. 언제? 10년 뒤? 20년 뒤? 그때 엄마는 살아있기나 할까?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이래? 나 피곤해. 오늘 회사에서 일 많이 했다고. 이런 얘기하기 싫어. 도망가지 마. 돈 돌려줘. 못 돌려줘. 이미 다 썼다고. 집도 샀고 차도 샀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그 돈 갖고 있어봤자 뭐해? 병원비 얼마나 쓴다고.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맞아. 엄마 현실을 봐. 요즘 세상에 늙은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의료비, 연금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거 다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돈이라도 내가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제가 키운 아들입니까? 민수야, 넌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컸어?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알아. 고맙지. 그래서 나중에 다 갚는다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더 필요해.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돈 돌려주지 않으면 엄마 경찰서 갈 거야. 민수가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경찰서? 엄마가 직접 도장 찍어준 건데 위임장도 있고. 엄마가 뭘 고소해? 넌 엄마를 속였어. 청년도약 계좌라고 거짓말했잖아. 증거 있어? 엄마가 전부 다 허락한 거야. 서류에 사인도 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제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배신. 제 아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식이 부모 돈 가져간 경우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여러 글이 떴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재산을 가져가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글을 읽었습니다. 법률 상담 게시판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민수가 한 짓은 범죄입니다. 아들이든 뭐든 이건 범죄입니다. 아침 8시 저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무료 상담을 한다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청년도약계좌라고 거짓말한 것,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간 것, 위임장에 서명하게 한 것, 2억 3천만 원을 모두 가져간 것.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어르신이 진짜 목적을 모르셨고 아드님이 거짓말로 속였다면 사기죄예요. 그리고 위임장의 내용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횡령이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친족 간 범죄는 처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하시면 아드님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 간 송사는 정말 힘듭니다. 법정에서 서로 마주보고 싸워야 해요. 평생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럴 각오가 되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관계가 끊어진다. 민수가 전과자가 된다.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 오히려 말하기 편했습니다. 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요. 부모 돈을 자기 돈인 줄 알아. 우리 아들도 그래요. 네. 저희 아들도 제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한다고 날렸어요. 2억 5천. 지금 저는 월세 살아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야죠. 아들이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돈은 못 갚아줘요. 사업 망했으니까.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자식이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고소는 안 하셨어요? 했죠. 경찰서까지 갔어요. 근데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드님이랑 합의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법정까지 가면 둘 다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그때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연락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 오히려 저한테 연락 안 하는 게 편한가 봐요. 할머니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으세요. 자식이라고 다 봐주면 안 돼요. 제대로 받아내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처럼요. 할머니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후회.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어제 민수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경찰서 간다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어머님 돈 빌린 것뿐이에요. 빌린 게 아니라 훔쳐간 겁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나이에 그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이미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당장 집도 필요하고 아기도 낳아야 해요.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수진아, 어머님 제발이요. 민수 고소하시면 민수 인생 끝나요. 회사에서 잘리고 전과자 되고. 그럼 저희 집은 어떻게 돼요? 어머님이 그러고 싶으세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민수 고소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한 불쌍한 할머니? 아니면 자식 고소한 나쁜 엄마? 세상 사람들은 어머님 편 안 들어요. 하지만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수 고소하시면 저희는 어머님하고 연 끊을 거예요. 손주도 못 보시는 거예요. 평생? 그래도 괜찮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한 번 깨지면 끝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주를 평생 못 본다.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예전에 같이 식당하던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수가 제 돈을 가져간 것, 며느리가 협박한 것, 고소하고 싶은데 무서운 것. 영숙이는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새끼. 아니, 순자야, 당장 고소해. 그게 사람이야? 엄마 노후 자금을 통째로 가져가. 근데 영수가 그러면 민수가 어쩌라고. 순자야, 정신 차려. 민수가 너한테 한 짓 봐.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너 지금 민수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순자야, 내가 옆에서 봤잖아.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무릎 망가지도록 일했잖아. 그게 다 민수 때문이었잖아. 근데 민수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영숙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순자야, 내 말 들어. 자식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나쁜 자식은 자식 아니야. 그냥 강도야. 고소해. 당장. 근데 손주는? 손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손주가 제대로 크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애가 너한테 효도할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나 내일 너네 집 갈게. 같이 경찰서 가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영숙아. 됐어. 말 끊지 마. 내일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고소하면 민수는 전과자가 됩니다. 며느리는 저와 연을 끊을 겁니다. 손주도 못 봅니다.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고소하지 않으면 제 노후는 어떻게 됩니까? 2억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월세도 못 내고 병원비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죠. 새 차 타고 명품 들고 여행 다니면서 가끔 생각날 때 전화 한 통 하면서 엄마 잘 지내? 하겠죠. 그게 맞습니까?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랍에서 민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출금 내역서를 챙겼습니다. 위임장 사본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늙고 초췌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게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존엄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침 9시 영숙이가 왔습니다. 순자야, 준비됐어? 응. 무섭지? 응. 많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서도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경찰서 가면 우리 끝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손주 평생 못 보세요. 정말 그러시려고요? 손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섰을 때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지금이라도 돌아갈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들어가자. 잘 생각했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있는데 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 지금 어디야? 경찰서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돈 갚을게. 다 갚을게. 시간만 줘. 민수야. 엄마, 제발. 나 이렇게 빌게. 고소만은 하지 마. 제발. 민수야, 엄마가 묻는다. 응? 너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 가져간 거 진심으로 미안해? 엄마, 그건 대답 못하지? 안 미안하니까. 너는 지금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잖아. 젊은 사람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엄마, 민수야,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엄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 엄마, 그게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로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을요? 네. 혹시 합의는 생각 안 하시고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순자야, 잘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수한테서 23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한테서 15통.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100통이 넘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서를 3번 더 갔습니다. 진술을 보충하고 증거를 더 제출했습니다. 민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은행 출금 내역, 위임장 사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가 청년도약계좌라고 말한 녹음 파일. 저는 몰래 녹음했습니다. 민수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기소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피해액도 크고 피해자가 모친이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 여지도 없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문 열어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얘기 좀 하자.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돈 다 갚을게. 집도 팔게. 차도 팔게. 다 돌려줄게. 제발 고소 취하해줘. 이제야 미안하다고 합니까? 이제야 갚겠다고 합니까? 제 돈을 다 쓰고 저를 거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사람들이 다 알았어. 내가 엄마 돈 훔쳤다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그게 제 잘못입니까? 본인이 한 짓인데. 엄마, 수진이가 이혼한대. 애 낳으면 키울 수 없대.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쟤 때문? 제가 민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지금까지도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한 시간을 울부짖다가 민수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동네에서 소문났어. 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70이 넘어서 아들 고소한다고. 자식 인생 망친다고. 상관없어.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집사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아들 고소해. 그래도 자식인데. 돈이 그렇게 중요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30년이 중요한 겁니다. 제 존엄이 중요한 겁니다. 한 달 뒤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30년 전 민수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턱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동의하에 정당하게 돈을 빌린 것이며 사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라는 거짓 목적을 말하며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청년정책 자금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으로 목적이 바뀐 것뿐입니다. 피해자는 주택 구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기입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 증언석으로 나오시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가져갈 때 진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럼 무슨 목적이라고 들으셨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는다고요. 실제로는 주택 구입이었죠?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만약 주택 구입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돈을 빌려주셨겠습니까?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빌려줬을 겁니다. 왜죠? 그건 제 노후 자금이니까요. 제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입니다. 제 아들이 편하게 살라고 모은 돈이 아닙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했나요? 네.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갚았나요? 아니요. 단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연락은요? 고소하고 나서야 연락 왔습니다. 그전에는 돈 가져가고 나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액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초구에 30평짜리요. 그리고 벤츠차도 샀습니다.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죠? 제가 엄마를 속였습니다. 엄마 돈을 제 맘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상처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집 얘기를 했고 아이를 낳으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고 제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친을 속인 겁니까? 네. 후회합니까?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엄마를 배신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저는 제 욕심만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의 사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말한다. 엄마, 너 지금 후회하는 게 뭐야? 엄마 돈 가져간 거? 아니면 걸린 거? 민수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고소하지 않았으면 너 지금도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맞지? 그건 대답해봐. 엄마가 가만히 있었으면 너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지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너는 그냥 걸려서 후회하는 거야. 처벌받을까봐 무서운 거지. 진짜로 엄마한테 미안한 게 아니야. 엄마가 제일 속상한 건 말이야. 내가 거짓말한 것도 돈 가져간 것도 아니야. 그럼요. 내가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본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는 엄마를 그냥 ATM으로 봤어. 필요할 때 돈 뽑아 쓰는 기계. 늙어서 쓸모없으니까 남은 돈이나 빼가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젊은 사람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너 기억해? 그 말이 엄마 가슴에 얼마나 박혔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미래가 있어. 늙었어도 살아갈 날이 남았어. 근데 너는 그걸 생각 안 했잖아. 엄마는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남은 돈은 내가 쓰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한 거 맞지?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내가 돈 달라고 했으면 줬을지도 몰라. 솔직하게 말했으면, 엄마, 나 집 사고 싶어? 도와줘. 이렇게 말했으면 고민이라도 했을 거야. 근데 너는 엄마를 속였어. 거짓말했어. 청년도약 계좌? 정부 지원? 그런 소리 하면서 엄마 도장 찍게 하고 몰래 돈 빼갔잖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금 내가 우는 건 엄마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야. 내가 힘들어서 우는 거야. 회사 잘렸고 아내가 이혼하려 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게 싫어서 우는 거지.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민수야, 엄마 30년 돌려줄 수 있어? 엄마 노후 돌려줄 수 있어? 너 때문에 엄마는 이제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병원도 못 갈 것 같아.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너는 그 돈으로 벤츠 타고 서초구 아파트 살고 유럽 여행 갔잖아. 저는 판사를 받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제 아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저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자식이면 다 용서해야 합니까? 자식이면 부모 돈 훔쳐도 되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제가 참아야 합니까? 제가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판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존엄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제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식이라고 용서하고 넘어가야 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재판은 2시간 더 진행됐습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증인을 신문하고 양측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천만 원을 취득했으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액이 거액이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2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가자가 됐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계속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아니, 갚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피고인 측에서 분할 상환을 요청합니다. 한 번에 갚기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씩 갚겠다고 하던가요? 월 100만 원씩 15년에 걸쳐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거절합니다. 아파트 팔아서 한 번에 갚으라고 하세요. 하지만 어머님, 아파트를 팔면 피고인 가족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이니까 팔아서 갚는 게 맞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강제 집행 결정이 났습니다. 민수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 집을 빼앗으시게요. 내 돈으로 산 집이야.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애기 뱃속에 있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 돈 가져갈 때는 생각 안 했잖아. 어머님, 너무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러시면 손주 평생 못 보세요. 그래.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를 못 본다는 게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존엄입니다. 2달 뒤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가격은 6억 5천만 원. 대출금을 제하고 남은 돈은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2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민수가 가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영숙이가 축하한다며 집에 왔습니다. 순자야, 진짜 다행이다. 돈 돌려받았네. 응. 그런데 말이야. 왜?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복잡해.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 돈 찾은 거잖아. 당연한 거야. 알아.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왜? 민수가 이제 정말 끝이 났잖아.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전과자 됐고 그게 다 엄마 때문이야. 영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 때문이야. 민수가 한 짓 때문이지. 순자야, 정신 차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영숙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만족하세요? 나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수진이는 이혼하겠대요. 뱃속에 애 있는데. 엄마, 이게 엄마가 원하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망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한 짓 때문이야. 엄마를 속이고 엄마 돈을 훔친 내 선택 때문이야. 엄마는 그냥 내 것을 찾은 것뿐이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돌려받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이자가 얼마 안 되지만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김 사장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그 일 이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드님은요? 연락 안 해요. 아이고, 그래도 언젠가는 풀리겠죠. 혈육인데. 혈육.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냉혹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제 30년을 모릅니다. 제 고통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깡마른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차림.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엄마 저 갈 데가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는요? 이혼했어요. 애 낳고 바로. 애는 수진이가 데려갔어요. 저 지금 고시원 살아요. 한 달에 40만 원. 알바 3개 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엄마.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서 집에 들어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들어오라고. 밥이나 먹자.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자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 민수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먹어. 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알아.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돈으로만 봤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30년을 일해서 모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묻는다. 네. 너 진심으로 후회해? 네. 정말로요. 그럼 엄마한테 약속해. 무슨 약속이요? 다시는 부모를 우습게 보지 마.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 부모도 사람이야. 존엄이 있고 미래가 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한테는 제대로 해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라. 부모를 존중하라고 가르쳐라. 네, 엄마. 마지막으로 너 혼자 힘으로 일어서라.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엄마, 이건 고시원 월세 내고 밥 먹어.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 알아봐.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긴.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해. 민수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꼭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를 보내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민수를 고소한 것, 돈을 받아낸 것, 그리고 오늘 다시 손을 내민 것.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가끔 연락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합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성실히 일한다고 합니다. 수진이한테서 아이 사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은서. 엄마, 은서가 엄마 닮았어요.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 잘 키워라. 네. 엄마한테 배운 대로 키울게요. 아이를 존중하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영숙이가 자주 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에게 당당합니다. 저는 73살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저도 존엄이 있고 권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 어느 날 노인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제 돈 1억을 가져갔어요. 사업한다고. 근데 망했대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그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고소하세요. 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 인생도 소중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무섭고 막막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경찰서 갑시다. 그렇게 저는 그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를, 또 다른 할아버지를.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시니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당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저는 딸한테.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들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5살입니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합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적어도 저를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민수가 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3살이 된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은서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 우리 은서 많이 컸네? 응, 은서 이제 3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은서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그래. 네. 은서한테 가르쳤어요. 할머니를 존중해야 한다고. 어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잘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셔서요.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와 은서와 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시 시작하는 가족.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80살을 바라봅니다. 민수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정직하게 운영합니다. 은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방학이면 제 집에 옵니다. 제가 모았던 2억 3천만 원. 그중 일부는 제 생활비로 썼고, 일부는 저축했고, 일부는 어려운 시니어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 돈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30년이었고, 제 존엄이었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냈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이렇게 강해요? 강하다고? 응, 선생님이 그랬어. 우리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응, 할머니가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도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뿐이야.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할머니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은서, 기억해. 뭐?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소중해. 젊어도 늙어도. 그걸 잊지 마. 응, 안 잊을게. 저는 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당당하게, 존엄하게. 그것이 제가 아들을 고소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제가 끝까지 싸운 이유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엄마, 젊은 사람 미래가 더 중요해요? 그 한마디에 72세 어머니가 내린 결단. 때로는 자식이라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존엄을 위해서,